네, 전쟁의 양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정밀하게 숨겨진 무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방공망은 더 정교해졌고요. 또 무인 체계는 인간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전장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현대전 최전선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키워드, 방공망과 무인 체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조상근 교수님 나오셨고 또 아주 유력한 방산업체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무인 체계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유재관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LIG 넥슨에서 네. 무인 체계 또 국방 로봇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쟁 또 중동 분쟁 지켜보면서 사실 뭐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네. 고민도 깊으실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주력하는 부분, 관심 가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요새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저희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의 어떤 이 양상, 그다음에 무인 체계 역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그런 이 전쟁과 거기에 투입돼 있던 기술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후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응에 나섰는데 그 미사일이 어떤 것들인가 이제 살펴보니까 극초음속으로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궤적이 불규칙해서 요격하기 참 어려운 그런 미사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 어떻게 대응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쟁의 성격을 보면 이기는 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군 핵심 지휘, 장비, 인프라, 그다음에 이 고가의 전략자산 요걸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인이거든요. 근데 민가도 초기 90 정도, 95, 마지막에 가서도 한 60, 70%까지 방공망이 작동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100점 줘도 할 말이 없다. 예. 반면에 이란은 방공망이 거의 괴멸됐고 항공기 전력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 상공을 마음대로 휘저었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략 목표를 때리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냥 병원 같은 데를 왜 때리냐면 때리고 싶어 때린 게 아니라 쏠 능력이 없으니까 쏘다 보니까 아무 데나 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현대전에 우리한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예. 하나는 뭐냐면 인구 밀집 지역의 도시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공망. 요격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을 줬고 그러니까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언돔, 그다음에 중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슬링, 그다음에 에로우거든요. 네, 네. 우리도 우리도 지금 중층 이제 뭐 천궁 2, 그다음에 이제 천궁 3, 그다음에 LSM 2, 3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가장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아이언돔 같은 LAMD 저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준 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밀집된 도시 형태로 예, 살아가고 있는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LAMD를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은 수량의 한계가 있어요. 고가고. 근데 지금 저가의 무기 체계들, 드론이라든지 로켓탄이라든지 유도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가의 가성비가 높은 무기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100점에 가까웠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보면은 뭐 대규모 미사일을 한꺼번에 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이스라엘 스타일의 방공망이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반반이겠죠. 네. 반반인데 왜 그러냐면은 전쟁터는 혁신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의 경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다층 방공망이 효과가 좋았잖아요. 주요 도시를 방어하는데 여기를 보면서 또 이제 이란이라든가 그 따르는 세력들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는 뭐냐면
주요 도시를 방어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방어망과 그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급조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같은 걸 막는 대드론 체계가 이렇게 하나가 통합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권위주의 세력들이 시도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물량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양은 한정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게 되면은 재장전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격량보다 많은 양을 보냈을 때는 이거를 재장전 시간에 그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국가 중립선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또 레이더가 같이 동시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그 레이더가 가부화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틈새를 노려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4년도 4월 달에 서로 다른 네 방향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석고 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거리 자폭 드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 석고 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이드 136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네.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안 가니까 먼저 보내는 겁니다.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을 다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이 전표적으로 방공망을 타격하고 그러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탄도 미사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북한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영역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물풍선 하기 전에 작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었죠? 전자제밍을 하지 않습니까? GPS 제밍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회가 이제 불안해져 버리니까 네. 이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거나 안에 어떤 군의 지휘 통제의 능력을 좀 이렇게 뭐랄까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대단위로 할 때는 사전에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위협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좋을 것이고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이다. 예. 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또 방어하는 측, 또 이렇게 방어하니까 공격하는 측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 듣다 보면 먼저 멈추는 쪽이 지는 거네요. 그럼요. 먼저 멈추는 계속 진화를 쪽이 해야죠. 끝까지 계속 서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 북한이 이란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석거 쏘기 전술을 최근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직접 지도도 했는데 이거 어떤 전술이었습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제 같은 가치 사슬에 있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장비, 물자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네. 북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있고 각종 재래식 무기 체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그 무기 체계가 썼던 어떤 전투 데이터를 다시 받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도화를 시키는데 석거 쏘기 전술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석거 쏘기를 하기 위한 그 들어가는 각각의 무기 체계가 성능이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테스트가 된 것들을 섞어 쏘면서 여러 차례 하면서 여기서 잘 된 점이 뭐고 안 된 점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2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가 뭐냐면 올해 1월 6일에 이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달 14일에는 자강도 관계 일대에서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랄까 그 단일 무기 체계에 관련된 발사를 하고요. 5월 8일에 급기야 5월 8일에 600mm 초대형 방사포탄인 이제 방사포인 KN-25하고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볼 때 만든 KN-23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섞어서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이전에는 1단계에서 개별 무기 체계 관련된 성능 실험을 이제 마쳤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비로소 이제 그걸 섞어 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출 것이냐? 아니에요. 이 전술적 운영을 섞어 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섞어 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5월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문서가 하나 이제 공개가 됐죠. 계속해서 그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협력이 얼마나 밀착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유엔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계속 정보란에서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온 게 뭐였냐면 KN-23 관련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그 전투 데이터가 피드백이 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얼마 전에 샤이드 136 같은 장거리 자폭 드론에 관련된 기술력이 이전됐다라고 하면서 생산 라인이 이제 가동됐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하고 있는 동일하게 아까 말한 순항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자폭돌 이런 것들 섞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도발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동시다발적으로 섞어 쏘기를 했을 때 우리의 방공망이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어떤 바로미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은 건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개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제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이 제가 거의 완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이 쏘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한두 방이면 끝나니까요. 지금 북한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KN-23 이제 이스칸데르 사거리 한 800대예요. 그다음에 KN-24 이거는 이제 북한판 에이테킴스 한 400대입니다. 그다음에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 얘는 한 300km 돼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거든요. 화산 31을. 그럼 섞어 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값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데 그중에 일부 핵탄두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도나 비행 특성이 이 초기 단계나 중간 단계는 거의 같아요. 마지막 내려올 때만 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 레이더가 포착할 때는 초기나 중간 단계에서 인식을 하는데 어느 게 핵심 목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첫 번째는 연료 체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동 때 도와주고 스커드 B형을 가져다가 노동으로 만들어 이게 액체 로켓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시대 개념. 근데 이걸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고체예요. 그러니까 연료 체계가 다 변화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종다각화입니다. 일단 미사일이 말씀드렸지만 KN-23, 24, 25, 그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도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체계가 아주 다양해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 다양합니다. 보통 선진국은 이제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그래가지고 지상 기반 ICBM, 항공 기발사 ALCM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 수중에 있는 SLBM 3종 체계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 운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수지에서 쏘거나 기차, 움직이는 기차에서 쏘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자빠진 구축함도 이 구축함의 전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해상에서 이동하는 플랫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로 전환했고 발사 체계가 다종다각화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섞어 쏘기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조밀한 방공망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대책이 지금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걱정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북한이 그 섞어 쏘기라는 전술적 운영을 완성해 나가는 어떤 속도와 우리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방공망을 촘촘하게 이제 구축해 나가는 속도의 싸움인데, 근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관심을 갖고 혁신의 속도를 템포를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스라엘처럼 해서 다중으로 이렇게 방공망을 갖고 있어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KAMD라고 하거든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하고 있는데 가장 먼 곳에는 이제 그 고도가 그 40에서 60km 정도의 상층을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층이 있고요. 그 아래층에는 고도가 20에서 40km 정도가 되는 중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궁2가 지금 맡고 있죠. 그다음에 고도 이제 20km 이하에 있는 하층은 패트리엇 팩3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전술이 다양화되면서 오로지 에어 디펜스 방공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중동이라든가 러시아의 어떤 전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드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휴민트를 이용해 갖고 지상으로 들어가서 낮은 이제 저고도 들어가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지휘 체계를 혼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들 쏘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발전하고 있지만 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방공 체계 프로세스에서 그 아래측에는 반드시 이 대드론 체계를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하나로서 통합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고민해야 되고, 네. 미 육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루빨리 발전을 해야 된다. 바다 위로 좀 가볼게요. 바다 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이제 그 무기 체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SM-6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있고 또 이제 램도 있고. 그러니까 함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지스 함정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함정이 항공기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방공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방공 미사일, 개함 방공 미사일, 내 몸 하나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치면 KD-1의 광개토함입니다. 그런데 함대 방공의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지스함의 핵심은 뭐냐면 이지스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을 하고 수십 개 이상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한 네. 그런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접 방어 무기부터 시작해서 이 중고도, 고고도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도 갖고 있는 이지스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함대 방공이 가능한 이지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광개토 이 KD-1은 오래됐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개함 방공, 자기 몸 하나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호위함급, 대구급, 인천급들도 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개함 방공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함정 체계는 사실 육해공군 중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이 이 해양 세력이라고 볼 수가 지금 있어요. 뭐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뭐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게 있고 체계가 있고 지금 새로 또 개발하고 있는 국산 함정용 근접 네네. 방어 무기 네. 체계, 그러니까 툴을 네네.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된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함정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LH 넥스원에서 3,5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27년까지 개발할 게 이제 그 2예요. 다음 버전인데 우리가 어떤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원거리부터 이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예. 근데 함정에서도 그걸 막기 위해서 미사일 같은 걸 유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들을 근접했을 때 마지막에 보루로서 그거를 그 위협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총 같은 거를 고소로 발사하고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CIWS 이제 그 원래 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엄밀히 따지면 그게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에요. 국산이 아니고 주로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의 이제 팔랑스라든가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 같은 것들을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미사일 체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과 생각이 완전 다른 어떤 다탄두도 나오고 있고 뭐 변칙 기동도 하고 있고 극점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CIWS2를 개발하는 어떤 모티브가 된 거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뜬금없이 KF-21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왜냐면 그거를 핵심적인 어떤 레이더 체계가 이제 그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에서 아이사 레이더가 나오잖아요. 그거에다가 30mm 기관포를 장착해서 기존에 있는 CIWS보다 사거리, 반응 속도, 그다음 화력 등을 월등히 향상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CIWS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탐지 속도와 추적 정확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CIWS2는 기존의 이제 회전식 레이더와 달리 이제 상부와 동서남북 이제 내면이죠. 그러니까 총 5개 면에 이제 아이사 그 레이더를 장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이상 빠른 속도로 360도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의 밀리초 단위로 해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투라든가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감시 결심 대응에서 적보다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만 다음 행동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이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거의 꿈의 무기 체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CIWS2에 들어가는 기관총이 이제 30mm예요. GAU-8 계열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20mm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가 10mm가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당 3,900발의 발사 속도로 나가요. 이게 분당 3,900발 정도가 발사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영화에서 보는 어떤 이제 미국의 함정에 나오는 이제 CIWS에서 쭉 돌아가는 것보다 네. 게임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것도 30mm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대함 미사일의 경우는 2km, 그다음 수상 표적 경우에는 12km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흑해함대를 이제 격침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무인수상정을 이제 지그재그 운영하잖아요. 이 무지기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 12km에서 떨어진 곳부터 해서 이거를 정밀하게 조준해가지고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그런 교훈들이라든가 세계적인 트렌드를 다 반영해서 이 CIWS-2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아마 개발이 되게 된다면 좀 이따 말씀드린 비군과 함께 미국에서라든가 나토에서도 되게 탐낼 만한 무기체계로 손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WS-2 LIG 넥슨에서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정대로 잘 개발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험평가 진입 단계에 있어가지고 연구원들 굉장히 애를 써서 잘 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CIWS 관련돼서 저희도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녹여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A사라든지 또 이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이 제어 계통을 반영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북한의 위협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초고속 순항 미사일하고 군집 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CIWS를 지상화에 좀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개발할 때 되게 힘들고 긴장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에피소드 실제 그 참여하는 연구원은 아니지만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첫 번째 연동 시험을 했을 때 한 번에 오차도 없이 동작하는 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처음. 원래는 처음 연동할 때는 자잘한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이 CIWS-2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개발단에서 추진하는 거는 한 번에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상용 CIWS, 이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또 드론도 이제 군집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대응하게, 설계 단계부터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거죠? 우선은 이 앞서 이제 조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종말단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과 계속 고속의 어떤 물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어떤 초고속 순항 미사일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방공포 체계로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CIWS 시스템 자체를 지상화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주요 어떤 시설이나 기지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함정용으로 우선 먼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조금 보강하거나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 바로 이 지상에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필리핀 최북단 해상. 중국의 4,700톤급 선박이 미국과 필리핀 해군의 미사일 공격에 힘없이 침몰하고 맙니다. 사실 실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중국군과의 충돌을 가정한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이었죠. 이날 중국 함선을 침몰시킨 결정적 한 발, 필리핀의 비밀리에 수출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해군이 이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기 위해 우리 해군은 프랑스제 액조세 미국산 하푼 미사일을 잇따라 도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고속 표적을 잡기에 이 미사일들은 너무 크고 비쌌죠. 그래서 직접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것이 국산 소형 대함 유도탄 해룡이었습니다. 해룡은 빠르고 낮게 날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한계, 그리고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결국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국산 함대함 유도탄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1993년 본격적인 국산 함대함 유도탄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개발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해성 미사일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 탐색기, 터보제트 엔진까지 무기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외국에 있었고 우리의 기술 성숙도는 턱없이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들과 방산업체 기술자들은 해외 기술을 대신할 국산 기술 확보에 나섰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개발해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함대함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안정적이었지만 세 번째 비행 시험에서 해성은 발사 60초 만에 추락했고 유도 과정에서도 연속 실패가 이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시험을 반복한 끝에 2003년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함대함 유도탄 해성이 드디어 하늘로 완벽히 날아올랐습니다. 해성은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대함 유도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부터 윤영하급 고속정 등 다양한 전투함에 실전 배치됐죠. 해성은 최대 사거리 180km, 최대 속도 마하 0.9로 고속정부터 구축함까지 탑재 가능하고 항공모함급 대형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성은 바다 위를 낮게 비행해서 적의 탐지를 피하는 시스키밍 기술을 사용하고 목표 접근 시에는 팝업 공격과 회피 기동으로 적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죠. 마이크로파 탐색기와 관성항법 장치, GPS로 정밀 유도와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 덕분일까요? 2012년 대한민국 유도무기 역사상 첫 수출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해성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는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는 마약 밀수 선단의 고속 밀수선을 막아세울 기동성과 정밀도를 갖춘 강력한 무기가 절실했죠. 여러 나라의 유도탄을 저울질한 끝에 콜롬비아가 선택한 건 바로 해성이었습니다. 2023년 유니타스 다국적 해군 훈련에서 콜롬비아 해군은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며 해상의 강력한 펀치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줬죠. 그리고 이러한 콜롬비아 해군의 실전 운용을 눈여겨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2022년에 해성을 비밀리에 도입했고 호세 리잘급 최신 호위함의 해성을 탑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엔 미국과의 발리카탄 연합훈련에서 해성 실사격에 성공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함대함 유도탄 하푼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km의 하푼에 비해 사거리가 짧지만 현재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 유도 정확도, 생존성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죠. 남미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해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해성. 다음엔 어느 나라 전투함에서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게 될까요?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 정확히 표적을 꿰뚫는 날렵한 비행처럼 더 많은 나라의 바다 위에서 더 높이, 더 멀리 쏘아 올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성이 K방산 미사일 수출의 어떤 그 포문을 연 거잖아요. 근데 국내 유도 무기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비궁이죠. 근거리 유도 로켓인데 이게 처음에는 뭐 미국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독자로 완성을 했어요. 무슨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미군 자체가 한번 변혁이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이제 10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맞아요. 그 틈을 타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자체 내에서도 이게 비정규전은 안 된다. 이제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구조를 완전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바꿔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가성비가 좋으면서 이제 수상정이라든가 조그만 어떤 이제 무인 또는 유인 플랫폼으로 이제 타격하는 어떤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조류가 결국에는 비정규전에서 정규전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그 공동 개발하다가 이게 정규전으로 이제 확 전환을 해버리는 네. 상황에서 비정규전적 상황의 어떤 그 요소가 많은 이 비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 부족, 그다음에 왜냐면 정규전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로 해서 이제 공동 개발이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 상륙, 고속 상륙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반잠 수정 이런 것들의 이제 위협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제 홍해 입구에서 후티 반군들이 준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정규전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정규전적인 영향이 있으면서도 곳곳에서 비정규적인 어떤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게릴라라고 치부했던 어떤 그런 조직들이 결국에는 정규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정규전에 준하는 어떤 그런 화력을 갖고 기동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걸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 입구에서 후티 반군들이 이제 무인수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비군 같은 경우는 값이 싸고 가성비가 좋으면서 명령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네. 지금에 와서 미국이 그걸 탐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전쟁의 양상이 변화가 되면서 비군이 공동 개발해서 독자 개발로 갔다. 네. 근데
전쟁이 변화가 된 걸 보니까 그런 결국 식으로 해서 필요하더라.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처럼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필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강인 미국도 이 비공을 탐내고 있고 결국에는 FCT까지 완료하면서 우리 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어떤 결심만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결심 안 하고 있죠. 비공이 이제 미국이 탐낼 만한 게 말씀하신 대로 FCT 이제 미 국방부가 하는 무기 평가 프로그램에서 그냥 뭐 90점대도 아니고 100점을 맞았거든요. 100%대 명중률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높게 정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이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뭐 우선은 본 비궁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분들의 피와 땀이 넣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 해군하고 이 림팩 훈련 시 이제 FCT 최종 평가를 수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과 무인수상정에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유도 비궁 그다음에 발사대를 장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때 적용됐던 기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밀 IR 탐색기 기술하고 정밀 유도 조종 기술 그다음에 이 바다 상태가 안 좋았을 때도 이 발사대를 안정화할 수 있는 안정화 기술들이 적용돼서 100% 어떤 이 발사 명중률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전체적으로 이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한 체계에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 종합 기술이 적용돼서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은 비공이 미국에 진출하는 거는 문제 없지 않겠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죠. 네. 정치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식으로 목리를 부리지 않는다면. 자, 이제 현대전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요한 건 가성비하고 물량 공세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지스함 방공 체계 중에서 비싼 미사일이 SM-3인데 그 미사일 한 발이 요격 미사일이 200억, 300억이에요. 어지간한 경전투기 한 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해보니까 자 이제 포탄은 야포가 제일 그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야포는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속 발사하려면 K9도 그렇게 좋지만 1분에 두세 발 정도밖에 못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은 고가고 정밀한데 너무 비싸고 요 사이를 메우는 게 로켓이거든요. 근데 로켓은 뭐냐면은 다연장처럼 동시에 수십 발을 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유도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유도 기능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체계면서 미사일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공이 바로 정확하게 그건 거죠. 거기다 유도 체계가 이건 파이어 앤 포겟이어가지고 일단 레이더로 잡아주고 쏘고 이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공은 가성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군은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개입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잭팟을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이 비공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쓸까도 궁금하잖아요. 유령 함대 주력 무기가 될 수 있을까? 100%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FCT 영상을 다 꼼꼼히 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 최대 사거리가 한 8km 정도 되는데 이동하는 것과 고정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수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날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면중을 하면서 그걸 이제 시험 평가하는 인원들, 미군 인원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미군이 이제 이와 비군과 유사한 무기 체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APKWS 유도 로켓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 이제 그 홍해 입구에서 후티 반군이 준동하니까 F-16 밑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가성비 좋게 해서 막 로켓을 팍팍 쏘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레이저 빔으로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쏘는 발사체를 갖고 있는 기동체가 이제 생존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공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파이어는 폴겟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APKWS보다 가격이 결국에는 반 정도 이하로 싸요, 비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FCT 했을 때 이 비공 발사체를 얹어서 쏜 이제 무인 수상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CWSV예요. 이게 Common Unmanned 그다음에 Surface Vehicle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수상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 해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미사일이나 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4발 정도 들어가는 거를 라지 USV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USV 같이 이렇게 조그만 걸 들어간 것을 이제 이게 소형 이제 무인수상차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열화해갖고 쭉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중국이 100만 드론봇 양병설을 펼쳐놨잖아요. 그러면서 공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나오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물량으로 들어오는 그 무인 체계를 이 유령 함대를 통해 가지고 막겠다는 거예요. 그 유령 함대 안에서 이 소형 USV가 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궁이 FCT에서 장착돼서 발사했던 그 무인 체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유령 함대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근데 제일 첨단에서 제일 앞쪽에서 비궁을 달아가지고 중국의 어떤 무인 체계와 격돌할 때 근접 전투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그게 FCT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언제 들어갈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좀 뭐랄까 위험스러울 수 있지만 홍해 일대의 소티 방군들이 더 준동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에서 미드나잇 해머를 통해 갖고 이란 사태를 정리를 했지만 또 호르무즈 앞쪽에서 또 이제 이란이 또 이런 어떤 무인수상정으로 또 준동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뭐 수단이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연안에서 이제 준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가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동돼 가지고 조만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국형 무인수상정 해검 시리즈의 비궁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왔었던 마덱스 2025 전시에서도 무인수상정 해검 X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작전 환경 또 임무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예, 우선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궁을 첫 번째 탑재했던 건 이미 탑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해검 3에 저희가 8발짜리 비궁 발사대를 달아서 실제 연동하는 부분들은 실제 실해역에서 검증을 좀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마덱스 2025에 이제 해검 X라는 걸 소개하면서 현재 무인 수상정이 단순히 어떤 센서 체계로서의 감시정찰 기능뿐만 아니라 실해역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개념을 저희들이 소개하고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도무기 체계라든지 21의 RCWS라든지 뭐 다양한 체계들을 K모사 관점에 모두라 장착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개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서해든 동해든 남해든 이 무인수상정이 실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도 무인 수상정 전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북 간 군사 균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저렇게 구축함 만들고 뭐 네. 자빠지고 세우고 하지만 해군력 건설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인 수상정이거든요. 북한은 이미 이 장기간 자망이 가능한 핵어뢰까지 이미 실전 배치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단계는 김정은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남북한 간 해군력 격차.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대형함 중심이고 북한은 소형함 중심이거든요. 정면 대결이 안 돼요. 그럼 북한은 제가 보기에 다음 선택은 김정은의 다음 선택은 무인 수상정이나 아니면 무인 수중정을 활용을 하는 그러면 가성비가 훨씬 높거든요. 우리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따라서 지금도 이 연평해전이나 이런 거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일정한 대형 함정은 일정한 이상 못 가요. 저쪽 지대함 미사일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 해군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염가형 대응 체계가 이제 무인 수상 함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구 현장에 거의 계시잖아요. 네네. 그 어려운 점도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래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면 핵심 과제라는 걸 꼽는다면 어떨까요?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이 기술 개발 속도가 이전보다는 엄청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같은 경우도 하루만 지나도 계속 바뀌어가고 순위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엄청 빠르게 좀 변화되는 이 환경에 저희들이 노출돼 있고 이 방산 또는 방산 기술 관련돼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환경을 좀 구축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인 안드루일이나 팔란티어와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된 형태의 어떤 개발 방안이라든지 기법이나 또는 도입 절차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을 많이 하면서 각국에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서로 어떻게 통합하고 연동해서 운영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아키텍처라든지 어느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 자체도 우리나라만 또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빨리 디파인하고 계속 유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병력 감소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엔지니어 숫자도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산 생태계라는 거를 유지시키고 계속 후속으로 계속 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 방산의 어떤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디펜스 프라임 진행할 때마다 와 K방산 기술력이 진짜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만큼 또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전장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고 있고 위협이 계속 또 새로운 위협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이런 미래 전장을 좀 장기적인 안점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 개발해 나갈 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모순 경쟁에서는 누가 빨리 템포를 장악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전쟁을 미리 경험했던 어떤 측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기술 빨리 이제 시간이 걸린 걸 빨리 확보하고 네. 그런 어떤 그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무인 체계를 많이 만들어야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에서 그 산업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I 넥스원에서 지금 정말 잘 해주시고 있고 고군분투해 주시고 있지만 그게 보게 되면 완전 저가형은 아닌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갖고 저가형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단에서 아까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유령함대가 보게 되면 제일 앞단에서는 한 번 쓰고 이제 버릴 수 있는 원A 방식 가성비 좋은 어떤 무인 체계가 있고 중간에는 그것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중가 정도. 그다음에 그 뒤에는 결국에는 유인 체계가 있으면서 유인 체계의 방식으로 해서 유령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다중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해 5도라든가 결국에는 또 서해 저쪽에서는 중국에서 인공 구조물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성비가 높은 무인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산업 구조로 가져와야 된다. 지속 가능한 적정 국방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적정 예. 국방 체계.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굶어가면서 세계 최강의 자주국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맞는 건 아니죠. 미국도 사실 엄밀히 보면 자주국방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정 국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건 뭐냐면 유럽이 왜 저렇게 헤매느냐 지금. 왜냐하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 생산 이 체계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소량 주문 생산 시대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소비가 필요한 이 소모전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과 전면전을 항상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생산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적정 국방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앞에 계시지만 지금이야말로 잭팟에 만족할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왜냐? 한 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유럽이 정신 차리면 나토는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이 기본 원칙이에요. 정신 차리고 지금 그동안의 기술력을 극복하고 생산체계를 구축해내면 우리가 몇 년은 국방에서는 앞서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계약할 수가 없다. 정도로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K방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빠르고 정밀한 요격, 다층적인 방어, 그리고 전장 환경에 맞춘 무인 전력까지.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K 방공 무기의 기술력과 전략적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